아프면 마음대로 되지 않는 몸에 화가 납니다. 거기에 배까지 고프면 신경질이 더해지죠. 너무 원초적인 건가요? 한 법률회사가 쓰레기 소각장으로 보내기 위해 내놓은 구식 문서함 속에서 마이클은 글래스고 대학을 졸업한 최초의 여의사 이름과 함께 초상화와 그림이 그려진 문서꾸러미를 발견합니다. 해골 입안에서 얼굴을 내민 여성이 있는 동판화는 흥미를 끌기에 충분했고 책을 열면 만나게 되는 첫 그림입니다. 저자는 이 그림이 윌리엄 스트랭의 것이라고 말해줍니다. 윌리엄 스트랭은 영국 박물관에서 유작을 찾아볼 수 있는 실제 있던 화가로 한국에서는 유혹이라는 작품이 전시된 적이 있습니다. 책을 읽으면 읽을수록 탐정놀이에 빠져들게 됩니다. 사실은 무엇이고 진실은 있는 것인가라는 혼란 속에 주어진 자료로 진위를 판단해보려 용을 쓰게 되거든요. 독특한 구성의 책을 뒤부터 읽는 것도 좋을 것 같지만 뒤내용만으로 앞내용을 유추하기도 쉽지 않고 매력도 반감되겠죠. 산업혁명은 분업과 기계화로 대량 생산과 전문화를 이루었습니다. 1차 산업혁명 시기 두려움은 프랑켄슈타인을 탄생시켰고 4개월 후인 5월 5일에는 애덤 스미스와 대조를 이루는 마르크스가 독일에서 태어납니다. 발견한 문서는 2차 산업혁명, 유럽 황실의 할머니로 불리는 빅토리아 여왕 시기의 것입니다. 정복과 번영, 착취와 희생이라는 양면성이 드러난 시기이기도 합니다. 빅토리아 여왕은 주변국과의 혼인동맹으로 자신도 모르는 사이 남성들에게서만 발현되는 X염색체의 돌연변이 유전병을 전파하게 됩니다. 멈추지 않는 낭자한 피해 전쟁, 종교에 의해 거세된 욕망, 기계화된 문명 속에 생산되는 복제물들, 잠들어 있던 프랑켄슈타인이 컴백하게 됩니다. 아름다운 벨라와 함께. 분업화는 마음의 고통은 종교에, 몸의 고통은 의사에게로 전문화했습니다. 그래서인지 등장하는 주요 인물의 직업이 모두 의사입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공중보건 담당관 맥 캔들리스의 책으로 아내와 결혼하기까지의 과정을 담고 있습니다. 고학도로 글래스고 의과대학에 입학한 맥 캔들리스는 자신과 다른 환경에서 자란 콜린경의 외아들 고드윈 백스터를 만나게 됩니다. 백스터는 정육면체 같은 손, 짧고 뾰족한 손가락, 쇠바퀴가 구르는 듯한 목소리, 오후가 되면 쭈뼛하게 곤두서는 머리다발 덕에 두피가 곰가죽처럼 덥수룩해지는 독특한 외모를 지녔습니다. 몸집이 작은 자신과 달리 백스터는 몸집도 큽니다. 백스터의 집을 방문하게 된 그는 벨라를 만나고 두 번째 만남에서 그녀에게 청혼합니다. 공교롭게도 벨라로 태어나기 전 그녀의 이름은 여왕과 같은 빅토리아였습니다. 다리 위에서 스스로 몸을 던져 빅토리아의 삶을 저버린 여인을 백스터는 사적 이유로 벨라로 다시 탄생시킵니다. 다시 태어난 벨라는 백스터를 가시라 부릅니다. 자기 몸속 태아의 뇌를 이식받은 벨라는 과거의 기억이 전혀 없습니다. 벨라는 빅토리아와 같은 사람일까요? 아니면 다른 사람일까요? 청혼을 받아들였던 벨라는 세 번째 만남에서 약혼자를 마취시킨 후 각과 함께 살고 있으라는 메모를 남기고 변호사 웨더번과 여행을 떠납니다. 백스터와 함께 떠났던 첫 세계 여행이 과거를 만들기 위한 여정이었다면 웨더번과 떠난 두 번째 여행은 벨라 스스로 경험을 쌓기 위한 선택이었습니다. 남은 두 남성은 벨라가 남기고 간 말처럼 함께 지내던 중 두 개의 편지가 도착하게 됩니다. 하나는 여행에서 먼저 돌아온 웨더번의 것이었고 하나는 벨라의 편지였습니다. 웨더번은 편지에서 본인을 그레첸으로 묘사하며 괴테의 파우스트를 언급합니다. 책 속에 담긴 책을 읽고 있는데 그 속에 또 다른 책이 나옵니다. 문학 백과사전을 보는 것도 아닌데 얼마나 더 깊게 파고 들어갈지 더해지고 더해지는 생각에 혼란스러워집니다. 벨라의 편지에는 도스토옙스키 노름꾼을 연상시키는 인물들이 등장합니다. 물론 자신은 책 속에서 생각하는 그 사람이 아니라고 말하지만 이미 생각해보려는걸요. 벨라가 여행 중 만난 후커 박사와 에스틸리와의 대화는 그녀의 언어를 급격히 늘리게 됩니다. 금융, 정치, 사회, 문화, 종교, 교육 등 제국주의 시대의 열망을 담은 방대한 내용으로 다양한 감정을 느끼고 분노로 인해 구토를 경험하기도 합니다. 두 사람의 편지를 다 읽을 때쯤 현관에 벨이 울리고 여행을 마친 벨라가 도착합니다. 약혼자와 백스터가 기다리는 곳으로 돌아온 벨라는 백스터를 안아주고 그를 본 맥 캔들리스는 벨라를 안습니다. 서로를 보듬고 셋은 연결됩니다.
여행에서 돌아온 후 예식을 올리기 위해 교회로 향했던 일행은 그곳에 먼저 와 있는 빅토리아 시절에 첫 남편과 아버지를 만나게 됩니다. 결혼식은 중단되고 백스터의 거실에 모인 남성들은 벨라와 빅토리아가 같은 사람인지 다른 사람인지를 놓고 논쟁을 벌입니다. 마치 그들이 벨라의 운명을 틀어준 듯 삶을 결정하려 들죠. 과거의 삶을 이어가길 바라는 첫 남편과 아버지, 거기에 맞서는 백스터 사이 사고 근력을 키운 벨라는 스스로 결정합니다. 과거로 돌아가지 않고 이곳에 남겠다고 말입니다. 아버지는 벨라는 내 딸이 아니라며 첫 남편과 함께 거실을 나갑니다. 일련의 사건들로 몸이 극도로 쇠한 백스터는 그동안 약물로 연명해 왔음을 고백합니다. 배가 너무 고프다는 말과 함께 맥캔들리스 앞에서 죽음을 맞습니다. 그 후 백스터가 남긴 재산으로 둘은 행복하게 살았다고 마무리될 것 같지만 두 번째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책의 오류를 정정하며 후손에게 남겨진 빅토리아의 편지에는 새로운 세계를 볼 수 있게 되어 기쁘다는 내용과 함께 백스터의 죽음은 모두가 함께하는 자리, 마지막 약물을 투여한 것은 자유주의자였던 남편이 아닌 급진적 사회주의자였던 자신이라고 쓰고 있습니다. 맥캔들리스가 애덤 스미스와 자유주의를 연상시킨다면 빅토리아의 편지는 마르크스와 사회주의를 연상시킵니다. 벨라는 프랑켄슈타인을 연상시키지만 복수에 의한 비극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러니 프랑켄슈타인과 같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맥캔들리스, 백스터, 벨라 모두 결핍에 의한 특이체로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벨라가 보내온 편지는 지나온 과정을 담아 서로를 들여다볼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소설이 향하는 곳은 생각할 힘을 잃은 좀비가 되지 말고 다양성을 인정할 수 있는 사고력을 키워야 한다고 느끼게 해주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마지막에 이르러 저자는 사회주의자인 빅토리아가 집필한 소책자로 사랑의 경제학을 언급합니다. 마치 마르크스가 애덤 스미스의 도덕 감정론을 쓴 것으로 가정한 게 아닐까 싶습니다. 달리 말해 애덤 스미스가 옳은 것도 마르크스가 틀린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단지 시대를 흐르는 우리의 의식이 믿음을 만들어낸 것이죠. 몸이 반반 섞인 토끼로 보여주는 것처럼 완벽한 흰색도 완전한 검은색도 인공적으로 나누지 않는 한 정확히 분리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해부학적으로 다르지 않은 구조이지만 악마의 젖꼭지로 여겨진 억눌린 욕망도 유전병으로 치부되던 호전성도 애초부터 타고난 것이 아닌 실은 필요에 의해 고안된 사회적 결과물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작가는 이 모든 허구를 외치며 등장인물들을 보듬는 것으로 전쟁이 투사로 길러지는 우리를 보듬게 하고 싶었었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서로는 이어져 있고 온기를 나누는 것만으로도 치료사가 될 수 있다는 것 또한 전하고 싶었었던 것 같습니다. 푸어 띵스는 영화로 만들어져 오는 9월 개봉을 앞두고 있습니다. 신화의 나라 그리스 출신의 요르고스 란티모스 감독이 마법사로 나섰습니다. 스크린 위로 어떻게 그려낼지 기대되지만 책 먼저 보시면 훨씬 풍성하게 즐기실 수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30여 년 전에 출판된 책이지만 현재 한국 사회에서 보여지는 의료인들 사이의 분쟁도 생각해 볼 수 있고 인공지능의 탄생으로 프랑켄슈타인과 벨라의 후손이 오는 것은 아닌가 하는 엉뚱한 상상도 해보게 됩니다. 대안으로 모색되는 사회적 경제와 그 밖에도 다양한 생각을 해볼 수 있게 하는 소설입니다. 이 모든 걸 한 줄로 정리하면 한국의 비빔밥을 스코틀랜드의 글래스고에서 맛있게 먹은 느낌입니다. 비빔밥의 재료들처럼 이야기는 어우러지되 각자의 개성은 살아있습니다. 참고로 글래스고에 대한 환상이 덤으로 얹어진 이 점은 주의하세요. 마지막으로 이 영상을 보신 분이라면 이제 비빔밥을 드실 때 북북이 생각나실걸요? 진짜예요?